요즘 블로그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정리할 겸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어느덧 블로그에 글을 쓴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요. 힘을 줘서 쓴 글도 있고 뻘 글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름 글쓰기 근육이 붙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질의 글을 매일 쓸 수 있는 꿀팁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 블로그에는 블로그 운영법에 대한 정보글을 담기 시작해서 글쓰기 왕초보분들께서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왕초보를 벗어나면서 얻은 글쓰기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나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글 쓰는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첫째, 마음을 비우고 이것저것 써보기. 여러분은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고 시작하셨나요? 사실 블로그의 장점이 첫 시작이 굉장히 쉽다는 점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계획해서 시작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블로그 마케팅을 목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공부, 거기에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처음부터 엄청난 좋아요, 댓글, 공감 이렇게 관심받는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고 다양한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초반부터 너무 힘을 주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블로그 고수들의 글을 보면 괜히 자신이 쓴 글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더욱더 손끝에 힘을 주게 되죠. 하지만 힘을 준다고 글이 잘 써질까요? 아니죠. 그냥 처음에는 글이 잘 안 써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흔히 파워블로거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첫 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도 처음엔 다 어색하게 시작했습니다. 힘을 들여 글을 여차저차 완성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고 맛집 소개도 좋고 상품 후기도 좋고 가볍게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도 좋고요. 독후감도 좋고요. 다양하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뭔가 슬슬 써지는 글 주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힘을 줘서 글을 쓰면 됩니다. 혹시라도 발견이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쓰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브런치 작가 10번 떨어지면서 합격한 방법 알려드렸죠. 둘째, 미리 10편 이상의 제목을 떠올려 보기. 혹시 어떤 주제로 글을 적을지 정하셨다면 그 주제로 쓸 글을 10편 이상만 제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이나 나만의 에세이를 주제로 잡았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순서를 적을 때 순서대로 적을 필요 없고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개하고 싶으면 일단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간중간 쓰면서 수정하는 거죠. 자신이 쓸 수 있는 소재를 적어보면 이 주제가 진짜 자신에게 맞는 주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잘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을 적어두면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님들 역시 어떤 분야의 책을 쓰실 때 그 분야에 대한 이것저것 자료들을 읽고 모으며 공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쓰신다고 해요. 미리 습관 들여놓는 거죠. 다만 계획은 계획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활용할 뿐이지 가다가 길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길로 가야겠죠. 계획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자료를 수집해라. 여러분은 주제가 정해지면 바로 타닥타닥 글이 써지시나요? 혹시나 만약 그렇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제를 정해놓고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그럴 때는 한없이 고민하기보다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검색과 또 글을 우리보다 잘 쓰는 블로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적었던 블로그의 위젯 만들기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블로그를 유튜브로 연결하는 방법,
블로그에 인스타를 연결하는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을 해봤고 선배 블로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글로 새롭게 풀어내는 겁니다. 또 도움받은 글에는 정성스럽게 감사하다는 댓글과 좋아요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번째, 글쓰기 툴을 만들어라.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는 저와 30년 넘게 요리를 해오신 엄마, 둘 다 처음 만들어보는 메뉴로 요리 대결을 한다면 누구의 음식이 맛있을까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제외하면 당연히 엄마의 음식이 맛있을 겁니다. 30년의 요리 경력이 엄마의 머릿속에 기본적인 요리법이라는 툴을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본적인 재료 활용법이 저와는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지 바로바로 떠오르고, 그래서 요리 방법을 고민할 시간에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반면에 저는 재료 손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냄비에 뭐부터 넣어야 되는지, 몇 분 정도 끓여야 하는지 등 한없이 허둥지둥 될 거예요. 요리형 비룡이 아니니까요. 이걸 그대로 글쓰기로 가져와 본다면 나만의 글쓰기 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글의 내용에 집중해서 글을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글을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다섯째, 환경을 설정해라. 매일 글을 쓴다는 건 글을 잘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냐의 문제더라고요. 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산이자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독가드름 가방은 물론이고 침대 머리맡, 책상, 화장실에도 책을 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환경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현명한 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을 우선 정해보세요. 가장 글이 잘 써지는 시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글을 써본 뒤에 그걸 루틴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편입니다. 메시지도 SNS 알람도 적게 오고 또 지인들과 약속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항상 일정하게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못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장소 정하기. 요즘에는 제가 못 가고 있지만 주말이면 꼭 가는 카페가 한 군데 있는데요. 제가 뭐 작가도 아니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그냥 어쨌든 그곳에 가면 블로그 글이 술술 써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나만의 장소구나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던지기.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거는 글의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이웃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더 궁금한 게 없는지, 또 지금 쓰고 있는 주제에서 어떤 게 더 궁금한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많은 이웃분들께서 궁금한 걸 물어보십니다. 이웃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당연히 모두 알고 있을 거다 했던 부분이나 아, 이걸 글로 써도 되나? 싶은 내용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부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글 소재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글벗과 함께 쓰기. 여러분들 중에 작심삼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처음엔 열정과 의지가 넘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고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럴 때는 함께 글을 쓰는 글벗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헬스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거나 PT를 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몸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그 후부터 혼자서도 헬스장을 꾸준히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글을 쓸 때도 함께 글을 쓰는 모임에 가입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마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벗과 작은 투자, 우리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겁니다. 여덟 번째, 예약 발행. 유독 글이 잘 써지는 날이 있고 또 유독 글이 잘 써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에는 예약 발행 기능을 활용해서 글을 많이 써두면 좋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무조건 집에서 쉬자 주의라서 그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한 편이면 한 편, 두 편이면 두 편, 미리 써둔 뒤에 예약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예약 발행 기능이 없는 SNS의 경우에는 메모장에 적어두면 됩니다. 그렇게 예약 발행을 설정한 날에는 무념무상 그저 쉬느냐?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실제 근육을 키울 때도 매일 쓰는 것보다 중간중간 하루 쉬어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글쓰기는 쉬지만 그동안 제가 쓴 글의 반응은 어떤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수정할 부분이 또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모두 퇴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저는 쪼렙이라 이렇게 여유가 생길 때마다 퇴고를 연습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블로그를 글을 쓰면서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솔직하게 풀어봤는데요. 조금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운영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은 제 골목 책방 네이버 블로그에도 가득하니까요. 언제든 놀러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